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집권법 나머지 부분과 부동산 실명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주요 내용들은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바와 같습니다. 자, 관리단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에 대해서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은 조직행위가 없어도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히 구성되는 비법인 사단을 말합니다. 자, 관리단의 목적은 무엇이냐? 건물이나 대지 그리고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이죠. 자, 관리단에는 관리인이 있습니다. 관리인은 관리단의 업무 집행 및 대표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관리단과 관리인의 관계에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래서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고요.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인을 선임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합니다. 그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위임이라는 것은 그 680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위임에서는 수임인은 그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수임이라고 하는데 수임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10인 이상일 때는 이제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되고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가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관리인을 꼭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리단만 구성이 되는 거죠. 관리위원회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둘 수도 있고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려면은 규약으로 정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관리위원회가 하는 일은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를 하려면은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돼요. 원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관리단 집회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관리단 집회는 이제 그 구분 소유자 전원으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관리단 집회는. 그래서 관리단의 사무는 집권법 또는 규약으로 관리인에게 위임한 사항 외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해서 행하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정기 집회, 임시 집회로 나뉘어지고요. 정기 집회는 1년에 한 번 해야 되고 교재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결 정족수는 그 관리단 집회의 의결 정족수는 집권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입니다. 그 다음에 의결권은 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전유 부분 면적의 비율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전유 부분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 공유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유인 경우에는 그 한 의결권이 1인만이 의결권을 행사하죠. 그 집회의 소집 절차 이런 것도 중요한데 교재에 잘 설명이 돼 있으니까 교재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집권법에 나와 있는 그 특별 결의 사항 정족수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이 표를 중요하니까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그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 3이 필요한 것은 공용 부분의 변경,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사용 금지 청구, 구분 소유권 경매 청구, 그 의무 위반했을 때 구분 소유자가 했을 때 그 조처죠. 그 다음에 점유죄된 인도 청구 4분의 3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더 강화돼서 5분의 4는 이 재건축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멸실 부분의 건물 가격이 2분의 1, 멸실 부분이 건물 가격이 2분의 1 초과하는 경우 공유 부분을 복구하는데 5분의 4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그 복구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이것도 이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면 합의에 의한 결의 간주, 그 의미도 이 다음 화면에 나옵니다. 서면 합의에 의한 결의 간주라고 하는 것은 그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은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집회를 직접 열지 않더라도 결의가 된 것으로, 집회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근데 이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 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하면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봅니다. 또 완화됐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서면 결의라고 칭하기도 하는데요.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는 구별됩니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집회는 언제 어느 곳에서 열기는 하되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의결권 참석하지 않고 서면만 보내가지고 그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죠. 그리고 규약은 규약에 대해서는 그 집권법에서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 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 소유자 상호 간의 사항 중 집권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죠.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폭이 아주 넓죠. 규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관리단에서 이제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에 의하는 거죠. 근데 일부 구분 소유자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결의 취소소라는 것이 새로 집권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구분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이내 결의한 날부터 1년 이내 결의 취소 해소를 제기할 수 있다. 어떤 경우냐?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두 번째는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된 경우. 이런 경우에 결의 취소 해소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죠. 근데 6월 1년. 재건축 및 복구 보겠습니다. 다른 내용인데요. 재건축이란 건 뭐냐면은 건물을 철거해서 그 대지를 구분 소유권의 목적이 될 신건물의 대지로 이용하기로 하는 결의죠. 재건축 결의할 때는 뭐 이제 신건물의 내용 이 다음 화면에 보겠습니다만은 신건물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다 함께 철거만 결의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결의를 해야 되죠. 재건축 결의를 할 때. 근데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에 따라서 주택 재건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재건축 민법상의 집권법상의 재건축 정족수보다 완화된 정족수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도정법상의 주택 재건축은 주택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는 것이죠. 근데 이 집권법상의 재건축은 뭐 집합건물의 재건축이만 하면 되니까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같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형태의 재건축 결의도 원칙적으로 허용이 됩니다. 여기 아래의라는 것들은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게 좋겠네요. 재건축 정족수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건축의 내용이 단지 내의 다른 건물의 구분 소유자에게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는 그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또 얻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재건축 결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는 신건물 설계의 개요, 그다음에 건물의 철거 및 신건물의 건축에 소용되는 비용의 계산액,
그다음에 이 두 번째 제2호에 규정한 비용의 분담. 제2호가 철거 및 신건물 건축 소요 비용 말이죠. 그 비용의 분담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는 신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결의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세한 사항은 교재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않은 구분 소유자에 대해서는 그 매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팔도록. 이렇게 이제 재건축 결의가 되면은 재건축 조합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느냐? 재건축 조합은 이제 비법인 사단이죠. 이것도 역시 또 마찬가지로 등기를 하면은 또 법인이 되는 거고, 사단 법인이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이 구성원이냐? 재건축 결의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 결의에 참가할 뜻을 회답한 각 구분 소유자. 책에 나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재건축 결의에 찬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또 참가할 뜻을 회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권 또는 대지 사용권을 매수한 아까 그 매도 청구권에 기해서 각 매수 지정자는 재건축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재건축 결의가 이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게 성립한 후에는 이들에 의하여 구성되는 비법인 사단인 재건축 조합에 의하여 재건축 사업이 이제 실행되니까 이제 직권법상의 규약, 그다음에 구분 소유자 관리단 집회, 그다음에 관리단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재건축 조합 구성원의 의사의 합의는 이제 재건축 조합은 총회의 결의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재건축 조합 총회에 의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재건축 사업이. 복구라는 것은 건물이 일부 멸실한 경우에 어떻게 그걸 복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멸실 부분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하고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세한 것은 그 집권법 조항하고 교재를 보시면 되는데 멸실 부분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이때 이제 전유 부분은 해당 구분 소유자가 복구 여부를 결정합니다. 스스로 알아서 합니다. 근데 공용 부분은 각 구분 소유자가 복구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비용을 청구를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멸실 부분이 건물 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유 부분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해당 구분 소유자가 복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공용 부분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으로 복구 결의가 있어야지 복구가 가능합니다. 임의로 복구해가지고 다른 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따른 비용 청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 부동산 실명법은 이제 명의 신탁에 대해서 관해서 규정하는데 특히 이제 부동산 명의 신탁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집권법하고 그다음에 이 부동산 실명법을 한꺼번에 하는데 여러분들은 강의는 제가 한꺼번에 하더라도 앞 강의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그 다음 날 이 부분을 다시 듣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꼭 같은 날 이걸 제 강의 그대로 이렇게 따라서 공부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강의 편의상 이렇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와의 관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신탁자와 수탁자가 이제 명의 신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거죠. 명의 신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는 명의 신탁자가 권리를 보유하되 등기부 등 공부상의 명의는
수탁자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예, 그걸 명의신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꼭 부동산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뭐 면허 명의나 이런 것도 명의가 신탁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의 수탁자에게로 또 부동산 명의 신탁에서도 명의 수탁자에게로 새로운 소위 등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지는 것이 명의 신탁 성립의 필수적 요건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 또 명의 신탁이냐면 예를 들어서 피상속인이 이제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해서 아들이 그 피상속인의 친구, 아버지 친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에 관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한 후 피상속인의 처에게 그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이 그 처의 소유라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 예, 이런 것도 명의 신탁입니다. 예, 2분의 1 지분에 대해서 명의 신탁 계약이 성립한 것이죠. 예, 부동산 실명법은 이런 그 부동산에 관한 명의 신탁 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된다. 금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하면 금지 위반해서 하면은 이제 형사처벌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계약은 그 약정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즉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한 자 또는 보유하려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보유하기로 하되 예, 등기나 가등기의 명의를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예, 이런 약정은 무효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무효는 중요한 것이 이 무효는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명의 신탁자가 수탁자에게 등기 명의를 이전해 주었는데 수탁자가 이걸 자기 소유라고 이렇게 제3자한테 다시 등기를 이전시켜 주면은 그 제3자가 이 명의 수탁자가 사실은 그 자기 게 아니라 그 명의 신탁받은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더라도 대항하지 못해요. 이 사람 나는 어쨌든 그 명의 수탁자로부터 취득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돌려줄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 명의 신탁자가 이건 내 물건이다 해가지고 명의 신탁 계약이 무효니까 소유권에 기인 반환 청구를 한다라고 해도 그게 그 법원에서 인용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그리고 이 명의 신탁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린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이 과징금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또 그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을 부과합니다. 보시겠습니다. 명의 신탁 약정에 의한 등기를 한 명의 신탁자에게 부동산 가액의 10분의 3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을 경과일까지도 실명 등기하지 않으면은 부동산 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경과한 때는 부동산 가격의 1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 강제금으로 부과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명의 신탁자와 명의 수탁자 및 그 교사, 방조자는 각각 일정 한도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합니다. 예, 그 부동산 실명법 7조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명의 신탁자 같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 수탁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 부동산 실명법이 시행되고 되자마자 바로 그 기존의 명의신탁 약정을 무효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실명법이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실명 등기를 하거나 그러니까 신탁자 명의로 다시 등기하거나 매각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기존 명의 신탁의 그 후부터 무효이고
그다음에 이제 과징금, 이행강제금 이런 것들이 부과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명의신탁이 이렇게 부동산 실명법에 의해서 금지되고 형사처벌까지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이 명의신탁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명의신탁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에서 이 정의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명의신탁에는 일견 해당되나 그건 이제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들이 첫 번째 그 채무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 물권을 이전하거나 가등기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런 경우를 이제 양도담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나중에 배웁니다. 예, 이런 것들은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허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분 소유적 공유, 예, 이것도 명의신탁이긴 한데 이것도 부동산 실명법상의 명의신탁은 아니기 때문에 허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신탁, 예, 신탁도 명의신탁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신탁에 대해서는 그 신탁에 관한 등기를 하면서 그 공세법, 공시법하고 세법을 합쳐서 공세법이라고 합니다. 2차 과목이죠. 공세법에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의신탁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허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하면 안 되긴 하는데 하더라도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면은 그 명의신탁 약정을 유효하다고 봐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규정도 적용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종중이 자신 명의로 부동산에 관해서 그 물건에 관해서 등기하지 않고 종중원이나 타인 명의로 그 등기하는 것, 그러니까 종중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것, 그런 것들은 유효합니다. 조세포탈 이런 목적이 아니면은. 그 다음에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 예, 남편 재산으로 하기로 하되 명의만 부인 명의로 해두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이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면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종교단체 산하조직이 자신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그 종교단체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그 물건을 등기한 경우, 이런 것들은 유효합니다. 예, 그러면은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의 법률 관계를 보겠습니다. 우선 그 대내 관계에서 대내 관계와 대외 관계가 구별되거든요. 명의신탁의 유효한 경우에는. 그래서 대내 관계에서는 소유자는 신탁자입니다. 그래서 목적물의 사용 수익권은 원칙적으로 소유자인 신탁자에게 있습니다. 둘 사이에 사용 수익을 수탁자 당신이 하시오라고 하면은 수탁자에게 있지만은 그런 게 없으면은 신탁자에게 있고, 수탁자가 이때 이제 점유도 원래 신탁자가 하는데 수탁자가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는 명의신탁에 기한 점유니까 권한의 성질상 타주 점유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그 사용 수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점유도 하기로 하더라도 명의신탁에 기한 경우는 타주 점유라는 거죠. 그래서 타주 점유자는 아무리 오래 가지고 있더라도 그 시효 취득을 하지 못하죠. 예컨대 을이 2000년 1월 1일 갑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병종중에게 매도하고 병종중은 2000년 5월 1일 선의 무과실로 그 점유를 이전받아 2000년 10월 1일 정에게 명의 신탁하고 정이 점유도 이제 해줬어요. 그랬을 때 2011년 1월 1일이 됐다고 하더라도 10년이 경과했죠. 정이 그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점유도 이전 받은 거 그랬더라도 정은 등기부 시효 취득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명의 신탁을 통해서 등기를 이전받았거든요. 예, 점유도 명의 신탁을 통해서 이전받기 때문에 자주 점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타주 점유니까 등기부 시효 취득 못합니다.
점유취득, 시효취득이 문제됐을 때도 그것도 못하고요. 예, 이런 유효한 명의신탁에서도 대외 관계에서는 소유자는 수탁자입니다. 예, 그래서 수탁자가 제3자에게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 제3자는 양도인이 명의신탁에 의한 수탁자임을 알았더라도 이런 걸 악의라고 하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제 수탁자가 이런 수탁자의 배임 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이게 안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이걸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가지고 팔아라 뭐 이렇게 가담한 수탁자가 파는 것이 이제 배임 행위, 형사적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배임으로. 하여튼 이런 이렇게 수탁 제3자가 적극 가담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했던 경우에는 양도 계약이 무효가 되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예. 그다음에 신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해서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해서. 예. 자기가 소유자가 아니니까요. 그다음에 수인이 공동으로 명의 수탁자가 되는 경우 수탁자 상호 간의 소유 형태는 공유입니다. 예, 유효한 이제 명의 신탁 계약은 그 당사자가 해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탁자는 언제든지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해지라는 것은 그 계약 관계를 장래를 향하여 종료시키는 거죠. 그래서 명의 신탁자는 명의 수탁자에 대하여 이제 그 명의 신탁자 그냥 신탁자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 신탁법에 의한 신탁에서도 신탁자, 수탁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과 혼동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없으니까요. 그냥 명의 신탁자를 신탁자, 명의 수탁자를 수탁자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명의 신탁 해지를 하고 신탁 관계의 종료, 명의 신탁 관계죠. 명의 신탁 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이죠. 명의 신탁 관계의 그 종료를 이유로 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그 신탁이 해지됐으니까 그 소유권에 대해서 자기가 소유권이니까 소유자니까 내부적으로는 소유권에 대해서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에 기한 거니까. 그래서 이 경우 양 청구는 청구 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입니다. 그래서 앞의 소송에서 패소했더라도 뒤의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신탁관계 해지를 이유로 한 이전 등기 절차, 채권적 청구권에 기해서도 할 수 있고 설사 거기에서 패소했더라도 어떤 이유에선가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원인으로 그 소유권에 기해서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 동일한 소는 그 다시 제기하면은 그건 이제 그 패소했다가 다시 제기하면 기각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다시 제기해서 승소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명의 신탁이 해지되더라도 신탁자에게 소위 등이 맞춰지지 않는 한 대외 관계에서는 여전히 수탁자가 소유자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3자가 이제 명의 신탁이 해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 수탁자로부터 등기를 이전받은 경우에도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보통 통상 계약에서 채무 불이행이나 이런 걸로 해제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그 매수인으로부터 그 해제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등기를 이전받으면 취득하지 못합니다. 해제에서 볼 듯이 선의인 경우에만 취득할 수 있는데 보호되는데 이 명의신탁에서는 그렇지 않고요. 등기가 다시 신탁자에게 맞춰져야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져야지 비로소 소유권이 외부 관계에서는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통상의 계약에서는 계약을 해지를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임대차 같은 경우는 차임액 연체가 2기 이상의 차임에 해당되거나 등등의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명의신탁에는 아무런 그런 사유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해지를 신탁자가. 예, 그러면 명의신탁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공통적인 법률 관계인데요. 첫 번째, 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위등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명의신탁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였기 때문에 그 무효인 계약의 해지라는 것은 그 생각할 수 없거든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신탁자는 자신에게 이제 소유권이 있었다면 명의신탁 그 경우에 따라서는 또 소유권이 처음부터 없을 수도 있거든요. 이건 다음 화면에서 명의신탁 유형 보면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신탁자가 소유권이 있다면 이제 소유권에 기해서 그 수탁자 명의 등기의 말소나 또는 뭐 이전 등기 이런 것을 진정명의 회복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 명의신탁이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로 인해서 그 상대방에게 물건을 그 재산을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제 불법 원인 급여의 반환 청구 금지라고 해가지고 74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의신탁에 기해서 상대방에게 등기를 이전해 준 것에 대해서는 판례가 명의신탁은 이 746조에서 말하는 불법 원인 급여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유권이 있다면은 그 소유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전형적인 불법 원인 급여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는 예를 한번 든다면은 뭐 갑이 을에게 그 금전을 대여해 줬어요. 근데 금전을 왜 대여해 줬냐? 을이 뭐 이렇게 어떠한 그 범죄 행위를 하려고 범죄 자금이 필요한데 너 돈 나에게 빌려주면은 뭐 10배로 갚겠다라고 할지 뭐 그랬다고 합시다. 그때 빌려주고 나서 나중에 그 돈을 안 갚으니까 갚으라고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이건 너는 불법 원인으로 그 갑에게 빌려준 건데 그걸 어떻게 갚으라고 하느냐 해서 그 소를 기각을 하거든요. 받아들여 주지 않거든요. 한데 명의신탁 그 경우에는 예, 금지된 행위고 형사처벌까지 되긴 합니다만은 법원이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제3자에게는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이 말에서 그 제3자는 이제 유효인 경우에 제3자와 뭐 같은 개념인데요. 유효인 명의신탁 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제3자에게는 그 유효인 경우는 외부적으로 이제 수탁자가 소유자니까 수탁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한 자는 이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무효인 경우에 제3자에게는 이제 무효를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3자란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 갑을 간의 명의신탁에 있으면 갑을이 되겠죠. 및 그 포괄승계인, 뭐 포괄승계는 상속 같은 거니까 갑의 상속인, 뭐 갑이 사망했다면 또 을의 상속인 이런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이런 사람들 이외의 자를 말하죠. 이외의 자이고 수권자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직접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 수탁자로부터 물건을 산 자 이런 자를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말을 쓴 것은 뭐 그 수탁자의 물건을 뭐 압류하거나 압류는 서로 계약에 의해서 그 되는 게 아니죠. 수탁자와 압류자가 계약을 체결한 게 아니라 수탁자의 채권자, 수탁자에게 뭐 어떻게 그 금전을 대여했달지 하는 채권자가 이거 수탁자 재산으로 돼 있는 게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게 있으니까 그걸 압류했을 때 그런 경우도
직접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가압류 채권, 가압류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 등기 원인에 명의 신탁이라고 기재가 되잖아요. 등기 원인은 그냥 뭐 매매, 증여 뭐 이렇게만 기재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3자로서는 이게 명의 신탁인지 아닌지를 원칙적으로 알 수가 없죠. 등기부만 보고는. 예. 그리고 설사 명의 신탁 관계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유효합니다. 제3자가 그 압류나 가압류를 하거나 또는 뭐 수탁자로부터 아예 물건을 매수하거나 이런 것도 그 명의 신탁이 유효할 때의 법률 관계에서 또 봤듯이 예. 그렇고 그런데 단지 그 신탁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명의 신탁 관계를 알고는 이게 명의 신탁이니까 나는 신탁자하고 해야 되겠다 하고 신탁자하고 체결하고 이제 등기 명의만 그 저 수탁자로부터 옮겨온 사람은 이런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이 규정에 의해서 제3자에게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는 이 규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직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신탁자에게 뭐 매매 대금을 다 주었달지 이러면은 이제 판례에서는 그것도 제3자는 아니지만은 이게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다라고 해가지고 이 병이 갑을간의 명의신탁에서 병이 갑하고 신탁자인 갑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매매대금 지급하고 등기 이전 받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제3자는 아니지만 네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서 유효하다라고 합니다. 예, 아주 중요하죠. 예, 그러면은 이제 명의신탁의 유형별 법률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화면에서 말씀드린 공통적인 법률 관계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건데요. 예, 공통적인 법률 관계를 항상 전제를 생각을 하시고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가 이제 이자간 명의신탁인데 이자간 명의신탁은 이런 관계입니다. 갑이 이제 신탁자 항상 이제 앞에 네 가지 설명을 할 때 갑이 신탁자고 을이 수탁자입니다. 갑이 이렇게 을에게 자기 어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이걸 이자간 명의신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게 있어요.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이라는 것은 매수할 때의 이야기인데 이제 병이 있고 제3자 병이 있는데 병으로부터 매수를 해요. 누가 매수하냐? 신탁자 갑이 매수를 해요. 어떤 부동산 X 부동산이라는 걸. 근데 등기는 병에서 을로 하는 거. 예, 이걸 삼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삼자간 계약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병으로부터 역시 매수를 하는데 매수를 누가 하느냐? 수탁자가 해요. 예, 수탁자 을이 하고 등기도 병에서 을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갑과 을 간에는 명의신탁 관계가 있어요. 갑과 을 간에 명의신탁 관계가 있어가지고 갑이 어떤 어디 가면 좋은 토지가 있는데 이거 내 이름으로 하긴 그러니까 내가 자금 다 줄 테니까 너 이름으로 좀 사라. 그거 내 소유다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그걸 계약 명의신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런 세 가지 유형에다가 최근에 판례가 한 가지 유형이 더 있다. 그걸 이제 무등기 명의신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 명의신탁에 정의하면서 말씀드렸듯이 피상속인이 어떤 사람이 사망하니까 그 아들하고 처가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이제 아주 다른 사람에게 피상속인 친구에게 또 어떤 부동산을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들이 명의신탁했던 부동산을 이제 자기 명으로 옮기면서 이미 옮기면서 신탁자가 이번에는 아들이 을에 해당되는 거죠. 을에 해당되면서 자기
그 피상속인의 처에게 이 저기 부동산의 소유권의 뭐 3분의 1은 공동 상속했으니까 당신에게 있습니다라고 확인서를 써주는 거. 그것도 판례는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거죠. 의리 확인서를 이 갑에게 써주는 거. 이것도 명의 신탁이라고 봤어요. 예, 이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이 이자간 명의 신탁에서 눈여겨볼 법률 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신탁자는 소유권이 있으니까 갑에서 을로 했으니까 갑이 원래 소유자죠. 소유권에 의해서 수탁자에게 그 소이득 말소 청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탁자가 이 을이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면은 불법 행위에 의해서, 이건 이제 뭐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이런 게 아니죠. 채권 채무 관계가 원래 계약이 무효인 계약이니까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수탁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 버리면은. 그 다음에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의 경우, 이때는 소유자가 누구이냐? 소유자는 병입니다. 그 매도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명의신탁 계약이 무효이고, 따라서 그 계약에 기한 그 등기도 무효인 거죠. 그래서 소유권이 여전히 매도인에게 있고, 이 매도인은 소유권에 기해서 수탁자에게 소이득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어요. 등기가 넘어간 수탁자 을에게. 그리고 그 매도인하고 신탁자 간, 그러니까 그 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은 유효합니다. 그래서 신탁자는 매도인에게 소이등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청구권에 기반해서 매도인을 대위해서 수탁자에게 소이등의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매도인이 소이등 말소 청구할 권리를 이 신탁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다음 소이득 말소 청구를 한 다음에 등기가 원래 그 저기한테 회복이 되면은, 병에게 회복이 되면은 병한테 다시 매매 계약에 기해서 갑이 소이등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 계약 명의 신탁은 그 병이 이 명의 신탁 관계를 모르고 있는 경우, 그런 게 일반적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그 저기 등기가 유효합니다. 법이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유자는 그 수탁자가 됩니다. 을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은 수탁자는 을인데 그 재산은 취득했으니까, 그러면 명의 신탁자 갑으로부터 받은 돈은 반환을 해야 되죠. 그게 바로 이제 수탁자는 명의 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상당액을 이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예, 부당이득으로 반환 의무가 있고, 그런데 이 명의 신탁 약정이 그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에 체결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 명의 신탁이 유효했거든요. 그런데 이 법 시행 후에 실명 등기 유예 기간 1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경과된 후에는 이제 신탁자는 언제라도 명의 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죠. 그 을에게 병에서 을로 격려된 그 등기에 대해서 이제 을에 대해서 명의 신탁 계약 해지하고 나한테 이전 등기해라,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법이 시행됨으로써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됐죠.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 법 시행으로 부동산을 부당이득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탁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에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을 그 이전해 달라고 수탁자에게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그 중요한 이 법리입니다.
명의신탁 약정이 이제 이 법 시행 후에 보통은 이제 시행된 지가 꽤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는데 20년 전에 시행 전에 제3자가 그 3자 간 계약 명의 신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 매도인 병이 선인 경우에는 지금 현재다 하면은 지금 현재도 역시 그 신탁자 갑은 을에게 그 부동산을 반환하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법리에 의해서. 근데 그 명의신탁 계약이 이 법 체결 후에 체결된 거면은 그렇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 소유권은 이 수탁자에게 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수탁자가 임의로 그 저기 그 자기의 등기를 이전 등기를 신탁자에게 해주는 것은 계약 명의 신탁에서 해주는 것은 법원이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매도인이 병이 명의 갑을 간에 명의 신탁 계약에 기해 가지고 을이 나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알았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 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요. 매도인이 성이 서는 경우에는 매매 계약이 유효하거든요. 근데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매매 계약이 무효가 돼요. 그래서 그 소유권에 기해서 그 병이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이죠. 그래서 소유권에 기해서 수탁자에게 을에게 소유등 말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무등기 명의 신탁은 그 명의 신탁 약정이 무효니까 갑은 명의 신탁 약정했으니까 나한테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 하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 무등기 명의 신탁 약정이 이 부동산 실명법 시행 전에 체결된 경우 체결됐다가 이제 그 등기 실명 등기 유예 기간이 경과된 후 현재 상태라면은 이 그 전에는 유효했다가 명의신탁 약정 유효했으니까는 을이 갑에게 갑이 을에게 그 명의신탁에 기해서 당신 이제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해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법 시행으로 인해서 그게 못하게 됐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역시 그 부동산을 부당이득한 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갑이 을에게 재산권을 반환해라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상속인의 처가 당신 나한테 그거 이미 확인서 써주지 않았느냐 하고 피상속인의 아들에게 근데 이제 부동산 실명법 시행으로 당신 이거 부당이득하는 셈이 됐다. 법적으로는 부당이득이다. 재산권을 해가지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제가 그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서 그 법률 관계 설명드리면서 그 매도인 신탁자 간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라고 했네요. 신탁자니까는 갑입니다. 병과 그 갑 간의 매매 계약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예. 예, 아무래도 말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 어이없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다가 혹시 그 교재나 이런 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거나 하면은 이건 실수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발견되는 대로 바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책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제가 이 설명을 하거나 하는 그 문맥상에서 저 사람 실수했구나 이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